안녕하세요.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강의의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시대에듀에서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강의를 실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강의 진행에 앞서가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한 20-30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이 내국소비세법이 과연 관세사 시험에 있어서 어떤 역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공부 방향성이 드러나거든요. 그 공부 방향성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관세사 1차에 대한 이 내국소비세법이 다른 시타 여러 학원 강의도 있겠지만 저희 시대 에듀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이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과 함께 이제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이제 내국소비세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우선 그 관세사 시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타 관세법계론, 무역, 영어 이런 다른 과목에서 이미 관세사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른 강사님한테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간략적으로 관세사 시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내국소비세법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내국소비세법 강의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사 시험 구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목이 있는데요. 1차 및 2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 과목은 관세법 개론, 무역 영어, 여기에 내국소비세법, 회계 이렇게 1차 과목은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1차 과목을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과목을 진행하는데요. 2차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그리고 무역실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요, 저희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2차 과목은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제 1차나 2차의 합격 방법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데요. 1차는 보시면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매 과목에 4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목당 꽈락이 있다는 거죠. 과목당에 40점 이상이 안 되면은 저희는 과락이라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없고,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과락이라는 걸 넘으시고 난 뒤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를 합격하시면은 2차로 넘어가시는데요. 2차하고 1차하고 지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요 문장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신 분들이 또 2차 과목을 합격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1, 2차 과목이 동일하다고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이 단서 조항입니다. 이 단서가 뭐냐면, 다만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1차 과목은 그 단서 조항이 없죠.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1차 과목은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하는 절대평가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차 과목에서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통과하기 쉬운데 2차 요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과목 6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이 요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세사뿐만 아니고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여타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항상 요렇게 합격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따지면은 결국 점수가
60점이 되지 않는 이상, 60점이 되지 않으신 분들, 뭐 59점이라든지 58점인 분들, 이분들도 합격 인원 미달했을 때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합격 인원이 작년 수준의 뭐 평년 기준 한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합격 인원 90명 중에 이 60점 이상 통과되는 분들이 90명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소비세법은 과연 이 관세사 시험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내국소비세법은 아까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거 보세요. 1, 2차 과목 중에 오로지 1차에만 포함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1차에만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1차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지선다형 문제이고, 각 과목마다 총 4과목이죠. 각 과목마다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따지면은 40문제 곱하기 4과목이니까 160문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희 내국소비세법만 봤을 때는 1차에만 나오는 1차에만 나오는 과목이자 객관식 문제 40문제로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2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2교시로 요렇게 두 과목이 1교시, 요렇게 두 과목이 2교시로 해서 각각 80분간, 요것도 80분이에요. 80분간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80분 동안 두 과목 80문제, 각각 이 40문제, 40개 해서 꼭 80문제를 80분간 풀게 돼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1차 과목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2교시에 80분 동안 2가지 과목을 치는데 그 2가지 과목 중 하나가 바로 회계학이라는 겁니다. 회계학. 이 회계학이 저희 관세사 시험의 여타 통계에서 봤을 때, 과거 지난 시험 통계로 봤을 때 1차 과목 중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바로 회계학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관세사뿐만 아니고 뭐 세무사 시험 혹은 뭐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여타 다른 과목에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회계학의 과락률이 다른 여타 과목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계학 자체가 어떤 뭐 분계를 통한 계산식을 통해서 답을 정확한 숫자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험에 임하는 수험생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세요. 정확하게 원하는 답을 도출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은 좀 당황하시고 문제 보기에 답이 없으면 더 당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은 원래 그 회계학이라는 과목 구조상 조금 수험생분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 내국소비세법이랑 회계학을 같은 시간 내에 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회계학에 실제로 시험 칠 때 공부할 때는 뭐 공부 비중을 비슷하게 가지고 간다 할지언정 시험 칠 때는 내국소비세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여유롭게 회계학을 들어가시는 게 저희가 1차 관세사 통과하는데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회계학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는 그 이야기고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내국소비세법에서 그 시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내국소비세법은
한 문제당 1분, 총 40분을 푸는 게 아니고 30분, 빠르면 20분 내에도 해당 내구소비세법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구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과 달리 이론 문제라고 그러죠. 저희들 흔히들 말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론 문제로 이루어진 구성이 대부분이고, 물론 계산 문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부만 해놓으시면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내국소비세법 강의는 내국소비세법 공부는 그렇게 좀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 과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회계학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최대한 효과를 내는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국소비세법은 과연 관세사 1차에서 말하는 그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뭐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처럼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국소비세법은 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 세 가지 세목을 공통적인 부분을 내국소비세라고 묶어놨고요. 내국소비세법은 즉 세법이 아니고 그 안에 세 가지 세목을 포함되어 있고, 그 세 가지 세목이 결국 우리가 관세사 1차의 내국소비세법을 치르기 위한 세 가지 세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국소비세법은 이렇게 세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개별소비세, 세 번째가 주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가가치세, 뭐 소득세, 법인세 등 이 세금의 한 종류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총 세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합쳐서 내국소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과거 이제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통계를 보면 총 40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40문제 중에 이 세 가지 세목 구성이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저희가 공부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내외고요. 개별소비세법은 5문제, 주세는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이 40문제 중에 30문제가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즉 75%가 1차 내국소비세법의 부가가치세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뭐 내국소비세법을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30문제니까 요것만 다 맞춰도 저희가 75점을 획득할 수 있고 그러면 충분한 점수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30문제 다 못 맞추죠. 현실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개별소비세 주세를 배우는 건데, 이렇게 40문제 이루어져 있고, 요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부가가치세의 공부 방향이 이제 드러나는데, 요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위주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부가가치세에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개별소비세 주세를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주세가 비록 각 한 세목, 부가가치세와 같이 한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뭐 이론적인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의 양이라든지 이게 법의 양이 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적어서 당연히 공부 내외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 자체가 좀 적은 것도 맞고 특히 주세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더 적은 양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그렇고 법령, 뭐 시행규칙, 뭐 하다못해 판례라든지 조금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지만 개별 소비세 및 주세는 그 어렵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중이 좀 적기도 하고 그 양도 좀 적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나오기 좀 어렵고 따라서 저희가 공부 방향을 설정할 때는 이 두 가지 세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파트 위주로 반복 및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출문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를 설정해주는 중요한 잣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뭐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기출 문제가 안 됐더라도 좀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만 반면에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그거 기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서 요런 문제들이 위주로 출제가 되니 요런 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혹은 시험 치기 들어가기 전까지 요 부분은 암기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개별 소비세나 주세에서 오히려 뭐 적어도 한 6문제, 7문제 정도는 획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 방향이 이제 내국 소비세법 관련해 가지고 구성을 통해서 공부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국 소비세법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함에 있어서 물론 관세사 관련된 학원들이 여러 학원들이 있지만 각 학원들마다 뭐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결국에는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나아가서 이 책의 그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배우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저희 강사 저희가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강의 방향은 어떠냐?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겁니다. 우선은 그 책 구성이 중요해요. 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 시대 에듀에서 나온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각 세목의 법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법조문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나든지 주세, 개별 소비세 보면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그 법령들이 요새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법령들 위주로, 그 법조문 위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 이게 순서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서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 또는 뭐 시행규칙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돼 있고 법령 또는 관련 시행규칙이 붙어 있고 나아가서 그 법조문 그대로 글을 옮겨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말 그대로 법령, 시행규칙 및 관련 통칙 요거는 뭐 내부 규율이거든요. 그래도 요 관련 통칙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밑에 보시면 장점이 법 과목의 경우에는 법조문의 표현을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내국 소비세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법을 배운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법, 뭐 개별 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뭐 주세법,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뭐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그 밑에 뭐 시행규칙, 관련 통칙,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슨 내용이 안에 있고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바로
이 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세법 공부한다는 말은 바로 이 법령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그 해당 법을 사실상 실제로 봐야 돼요. 뭐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들어가서 실제로 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고, 실제 문제에서도 그 법에 관련된 표현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7,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게 중요한데, 우리 책의 장점은 바로 이 법 전문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놨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눈에 익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이해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법 표현대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표현에 눈이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해당 우리 책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책만 보더라도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이 법조문을 순서대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조문에 관한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론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 아닌 단점인데요. 그런 거는 뭐 사실상 책이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 뭐 너무 완벽하게 되면은 책의 분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 조금 초점을 두고 책을 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 시대 에듀에서는 법조문의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부족한 부분, 순서대로 표현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은 뭐 순서대로 읽히는 것이 아니고 뭐 1조의 어떤 부분과 뭐 32조의 어떤 부분이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 법조문이 아니고 그 법조문을 이해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찍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책을 장점은 장점대로 부각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제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책의 단권화 같은 걸 하는 거죠. 책에 필요한 부분을 적어가면서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 역할을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보시면은 먼저 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번이 이제 강의의 구성인데요. 저희 강의 구성의 목표는 이겁니다. 1번이 법조문은 눈에 익히고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가 이제 1번 목표예요. 목표가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에 제가 첫 번째로 법조문은 눈으로 익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험지에 지문화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법령에서 따오고 뭐 법령, 시행규칙 뭐 이런 데서 다 따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법조문하고는 좀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틀리거든요. 그런 거를 없애고 우리 책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법조문을 눈으로 익히는 데가 첫 번째 저희가 가장 큰 목표고, 그 목표를 가면서 해당 내용이 사실 또 어째 보면은 법조문대로 하게 되면은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제가 제 말로, 제가 이해한 걸로 여러분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는 게 제 이 강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이 책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입체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책만 보더라도 내구소비세법은 10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모든 부분, 뭐 흔히들 우리가 지엽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법 중에는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일반론이 아닌 어떤 특정한 업종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 막 관련 법령이 있으면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물론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건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우리가 진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중요한 부분들은 표시해가고 이해하면서 내거화 만드는 것들. 그게 바로 이 책을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 있으면 거기에 체크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가 X표를 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를 믿고 그 부분은 X표 치시고 뭐 공부하실 때는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거 좋지만 아니면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하시면은 그 부분은 스킵하시고 제가 찍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책을 입체적으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 세 번째 목표인데요. 요게 이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이 높이는 것이 두 가지 점에서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정답률이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점수 획득을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을 높인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을 높인다는 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지선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개인 스타일대로 1번부터 쭉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시험 문제 오지선다 중에 뭐 1번부터 보시는 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짧은 지문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것도 좀 그건 제 스타일입니다. 그게 제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짧게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번부터 저희가 보기를 봤을 때 1번 보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안다. 정확하게 OX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러면은 2번에서 4번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시간을 획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이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1번 판단이 한 80% 정도 맞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요 네 가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요 5가지를. 거기에서 시간이 저희가 많이 뺏기거든요. 그거를 안 뺏기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1번 보기만 보더라도 바로 1번을 답을 찍고 나머지는 읽는 게 아닙니다. 안 읽고 넘어가셔서 정답률도 높이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제 시험에 임하셔야 되고 제가 그 정확하게 풀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것을 제가 세 번째 목표로 해서 이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 진행 방법은요. 일단 되도록이면 책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책에 필요한 이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론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PPT라든지 아니면 판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법조문은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 간에 연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랑 뒤에랑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고요. 머리에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제가 몇 장, 몇 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저랑 같이 넘어가서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맨 처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전반기 앞에 한 10강에서 15강 정도는 조금 이 책에 넘어가는 이 책 넘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뒷부분하고 같이 연계되고 다시 뒤에 가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더딘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것만 잘 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다져나가면 나중에는 뒷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행수가 좀 늦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저 믿고 좀 따라오시면은 문제 없이 완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은 일단 이론으로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이론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풀이, OX 퀴즈, 기출 문제는 또 따로 저희가 강의를 마련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 이렇게 한 세트 이론, 문제, OX, 기출 문제까지 해야 저희가 내국소비세법을 정확하게 1회독이라 그러죠. 1회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희 강의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부가가치세법, 내국소비세법이 관세사 1차에 있는 이 내국소비세법이 아까 저희가 살펴보는 거와 같이 2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차에만 포함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즉, 이거를 저희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개별소비세가 2차의 논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말 심도 깊게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내국소비세법,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은 1차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관세사 2차 합격이 최종 목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사 1차 이 내국소비세법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게 좋고, 저 또한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